안녕하세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가끔 밤잠을 설치는 예수나움 남자입니다. 저희 아들은 어느덧 벌써 40대 중반이에요. 그 어리고 순수하던 녀석이 언제 나이가 들어 이런 아저씨가 됐나 생각하면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부모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중년이 됐든 백발의 노인이 됐든 자식을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마음 깊이 아픈 상처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기에 좋은 사이 만나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딸에게서보다 어쩔 수 없이 더 제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저는 아들 가슴에 생채기를 낸 그 인간들에게 대찬 응징을 해주었는데요. 지금부터 당시의 일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년 이상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술 취한 손님, 돈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손님, 괜히 시비 거는 손님 등 힘든 손님들 또한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걸 의연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아내와 첫째인 아들, 또 둘째인 딸 덕분이었죠. 공부 잘하고 똘똘했던 아들과 철부지적인 면이 있긴 해도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보면 힘들다가도 싱글벙글 웃음이 나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양방보다 한방 치료를 좋아하고 관심도 많았던 아들은 한의대를 나온 후 한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좋은 대학에서 의리 관련 학과를 나와 큰 패션 회사에 취업했죠. 너희들이 부모 걱정 한 번 안 시키고 승승장구하니 나랑 니들 엄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구나.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게다가 인성도 바르게 자라준 애들을 보면 매일이 흐뭇했어요. 특히 아들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돕고 싶다며 주기적으로 의료봉사까지 다니는 참 착한 녀석이었죠. 아이들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어 저는 꾸준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재테크에 성공해 아들이 35살이 됐던 해엔 근처 시내의 3층짜리 상가 건물도 매입하게 됐죠. 워낙 노른자 땅이라 받는 월세만 해도 쏠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둘까 했는데 평생 운전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그게 더 골병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무리하지 않고 이젠 정말 운전과 손님들 만나는 일을 즐기며 택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순조로운 와중에 한 번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겨서 두 분께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34살 때 차만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직업이 승무원이라던 그 아가씨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했죠. 말도 조곤조곤 야무지게 하고 밥 한 술을 떠도 참 기품 있고 단정하게 행동하던 그 아가씨가 아내와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와, 오빠 예비 신부 가정교육을 엄청 잘 받았나 봐. 어쩜 저렇게 사람이 우아하고 참하지? 오빠 눈 진짜 높다. 그러게 말이야. 왈가닥인 우리 딸만 키워봤더니 엄만 통 적응이 안 되더라. 뭐? 나도 참할 땐 참하고 우아할 땐 우아해요. 왜 이러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백이 진국인 거예요. 그죠, 아빠? 인사를 왔던 그 애가 돌아간 후 저희 딸 또한 자신과 정반대의 매력에 있던 그 아가씨와 꼭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태도는 단 2주 만에 돌변했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이태원에 놀러 갔던 딸은 나간 지 3시간 만에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오빠, 얼른 이 사진 좀 봐봐. 그런 딸이 내민 휴대폰 사진들을 보고 아들과 우리 부부는 놀란 나머지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속엔 아주 진한 화장을 한 그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남자들과 진한 스킨십을 하고 러브샷도 하는 등 차마 입으로 말하기 남사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기겁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딸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놀러 간 술집이 되게 핫한 곳이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거기서 저러고 있더라니까. 오빠랑 우리 앞에선 그렇게 세상 참한 척하더니 완전 다 내숭이었어. 가식이었다고. 거기 사진에 남자들 있지? 슬쩍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것 같던데 그 남자들이랑 하는 집 보고 나 기겁했어.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줄담배까지 펴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다음엔 클럽 갈래? 돈 많은 놈 꼬셔서 술이나 진탕 얻어먹자. 막 이러더라니까. 이것 좀 봐, 동영상. 내가 다 찍어놨어. 증거 다 찍고 가서 따지려니까 언제 나가는지 자리 없길래 이렇게 당장 집으로 달려온 거야. 오빠, 그 여자 완전 남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물란한 여자야. 당장 파혼해. 아들은 곧장 그 여자에게 전화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그 여잔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일어나서 연락하겠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문자로 그 여자에게 사진을 보낸 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며 분노했죠. 그러자 당황했는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아들은 단판을 짓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1시간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만났던 1년이란 시간이 허송세월이었네요. 술 냄새, 담배 냄새, 진한 향수 냄새, 떡칠한 화장까지. 지금껏 제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 다른 여자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실체를 숨겼다고 싹싹 비는데 다른 놈들이랑 입 맞추고 스킨십하고 다니던 여자를 제가 미쳤다고 받아줘요. 저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바람 피우고 앞뒤도 다른 인간은 딱 질색이에요. 당장 파혼 선언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파혼을 했습니다. 사실 파혼도 아니고 그냥 이별이었죠. 아직 상대 집에 인사를 간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여잔 아들이 당시 일하던 한의원까지 찾아가 매달렸다고 했는데 아들은 들어볼 것도 없이 즉시 경찰을 불러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우리에겐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 일이 충격으로 남았는지 아들은 오래도록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결혼하고 손주를 둘이나 낳을 동안에도 일절 말이죠. 일에만 집중하며 돈을 모으다 나이 40엔 약간의 제 지원을 더해 자기 한의원도 직접 차렸습니다. 그리곤 동네가 멀어 그 동네로 이사하며 독립을 하더라고요. 에휴, 애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아니까 결혼 생각에 대한 얘긴 해볼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둬. 능력 있는 놈인데 혼자 잘 살면 그만이지. 요즘엔 결혼이 필수인 시대도 아니고. 알죠. 아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경수가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는지. 자기 조카들, 아니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애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그냥 지켜봐 주자고. 강한 녀석이니 잘 이겨내고 자기 행복 알아서 잘 찾아갈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내심 늘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나이 42에 최근 반년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와 아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들은 자신보다 4살 어린 그 아가씨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젠 다시 좋은 사람 만나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그 여자 생각 때문에 누굴 만나는 게 선뜻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가 가입해서 지금 재수 씨까지 만난 결혼정보업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어차피 선보거나 소개팅하는 거랑 전문 매니저를 통해 만나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 인연이 되는 건 똑같은 거라면서요. 거기다가 다른 건 몰라도 신원이나 직업, 재산 같은 건 속을 일 없이 확실하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뭐 한 군데라도 확실한 게 낫다는 말에 설득돼서 가입했다가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아가씨인데 유명한 주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요. 아버님은 지방에서 유명은행 조합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서울 올라갈 일 있으니 얼굴 한번 보자시기에
얼마 전에 여자친구 부모님도 뵙고 식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털털하고 유쾌한 분들이셨어요. 여자친구 성격이 딱 두 분을 닮았더라고요. 참 선하고 밝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우리 입에도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그 뒤 아들은 여자친구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일 때문이라도 신중하고 싶다며 통 결혼 이야긴 꺼내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어 했던 아들의 여자친구도 아들의 과거를 듣고 이해하며 아들을 포용해 줬다고 했죠. 그리고 저한테 괜히 그런 일로 자책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지 속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냐고 저를 안아주는데 괜히 자기까지 울먹이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서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좋은 아이인 것 같아 빨리 그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아들에게 조급함을 심어줄까봐 저도 아내도 꾹 참고 묵묵히 기다렸죠. 그리고 2년 뒤 44살의 나이에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는 희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첫 인사론 날 아내는 너무 들뜬 나머지 갈비, 한우, 꽃게장, 대게, 오리고기에 삼계탕까지 육해공을 전부 식사상에 차려놨더라고요. 과일을 사들고 온 예비 며느리는 그런 식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내는 민망한 듯 웃으며 며느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죠. 뭐가 좀 많지? 아휴, 내가 너무 들떠서 오버 좀 했다. 부담 갖지 말고 먹으렴. 배부르면 절대 억지로 먹지 말고. 그게 더 날 미안하게 만드는 일이야. 아이, 부담은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입을 못 다물겠는데요. 이렇게까지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걸 전부 차려주신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에요. 음식 하나하나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을게요. 아이고,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내숭 없이 크고 밝게 웃는 모습과 야무진 말씨가 마치 저희 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맛있다며 복스럽게 먹는 모습에 털털함이 느껴져 더욱 호감이 갔죠. 생긴 것도 얼굴선이 참 고운 게 화려하진 않아도 단정한 동양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후 크게 만족한 전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번 주에 처가 될 집 다녀왔다고 했지? 너도 바쁘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땐 미처 잘 다녀왔는지 묻지도 못했구나. 결례되는 일 없이 잘하고 왔지? 네, 예전에 한번 뵌 적 있다 보니까 비교적 편한 분위기에서 잘 인사드리고 왔어요. 아, 근데 예비처가 집 거실 창밖 풍경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아들은 방문했던 예비 사돈 댁의 아파트 고층 풍경이 좋았다며 자신도 아파트 고층으로 신혼집을 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아들의 전셋집도 아파트긴 해도 저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럼 제가 아파트를 직접 구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한의원 차리느라 모은 돈 많이 쓰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이러더군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러실 것 같아서 미리 은하랑 상의했는데요. 그냥 저의 힘으로 시작할게요. 은하가 모아놓은 1억 2천도 있고 저도 그동안 돈 열심히 모았어요. 거기에 대출 조금 끼면 괜찮은 아파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저 한의원 차릴 때 도와주신 걸로도 저 이미 넘치게 받았어요, 아버지. 은하가 그러던데요. 대출금 갚는 거 부모님이 걱정하시면 예비 며느리도 저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돈 잘 버는 대기업 직원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꼭 말씀드려 달라고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돈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집은 상견례부터 한 후 천천히 구할 거라고 말했죠. 상견례는 며느리가 인사 온 지 한 달 뒤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겸사겸사 서울 나들이도 할 겸 예비 사돈들이 감사하게도 서울로 올라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듣던 대로 예비 사돈들은 웃는 모습이 선하고 유쾌한 분들이었어요. 예비 바깥 사돈은
제게 자신의 은행 조합장 명함을 건네며 유쾌하게 말씀하셨죠. 운전 일 하신다면서요? 참 멋지십니다. 저도 운전 엄청 좋아하는데 그에 비해 겁이 너무 많아서 이 놓아놓자마자 그냥 차를 팔아버렸거든요. 제가 다치는 거야 괜찮은데 괜히 엄한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서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하는 그 사돈 어른의 배려심이 훨씬 멋지십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두 분을 닮아서 저렇게 착하고 얼굴도 예쁜 거였네요. 두 분 모두 인물이 참 좋으십니다. 게다가 두 예비 사돈, 특히 예비 바깥 사돈은 그 나이에도 인물이 꽤 출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외동이라 딱 세 식구만 참석한 예비 며느리 집과 달리 저희 쪽에선 딸과 사이도 참석했는데 나중에 딸과 사이가 입을 모아 상견례장에 웬 배우가 앉아있나 했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서로 상대 집안 자식을 칭찬하며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린 그로부터 2주 뒤 결혼식장도 예약을 마쳤죠. 그렇게 행복하게 아들의 결혼식을 기다리던 와중 전 아주 역대급으로 경악한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지 3주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사님, 방배동으로 가주세요. 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손님을 기다리던 전 한 여자 손님을 태우게 됐습니다. 그 손님은 방배동의 한 부동산으로 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뒤 백미러로 얼굴을 보니 웬걸? 얼마 전 상견례 때 만난 예비 안사돈이 아니겠어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 했는데 차에 타자마자 통화를 시작한 예비 안사돈은 통 끊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백미러로 몇 번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통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전 전화가 끊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리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상대방은 제 예비 며느리인 것 같더군요. 차 안이 조용해서 그런지 수화기 넘어 예비 며느리의 말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통화 내용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경악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딸, 나 지금 서울 도착해서 택시 탔다. 어차피 너랑 김서방이랑 우리랑 다 같이 살 집이니까 내가 좋은 물건으로 미리 알아보마. 내가 이사 갈 생각에 설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넌 오늘 김서방이랑 데이트하러 간다고 했지? 근데 김서방한테 결혼하고 우리 다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언제 말하려고? 기왕이면 빨리 말하고 집부터 구해서 들어가 살자. 지금 사는 아파트 월세 내기 아까워 죽겠어. 대충 아무 핑계나 둘러대면서 꼬시면 되지. 사긴 우리 집안 전문이잖아. 근데 아빠는 왜 같이 안 왔어? 그놈의 도박하러 또 나갔다. 아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너한테 줘가지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내가 정말 한장하겠어. 근데 얘, 너 뒷조사 제대로 해봤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지? 확실하다니까. 한의원 앞으로 된 대출도 없고 시댁들 집 돈도 많아. 시아버지 될 사람 앞으로 된 알짜배기 상가 건물도 있는 거 내가 확실하게 뒷조사해서 다 알아봤으니까 그 긴 시간을 아무 말 않고 기다려준 거지. 인내한 만큼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놈하고 그 집 돈 야금야금 다 빼돌릴 거야. 두고 봐. 우리 셋 돈 다 끌어모아서 내가 저축한 거라고 속인 그 1억 2천으로 내가 창조 경제를 만들어 보일 거야. 잘했어. 우리 딸 아주 든든해. 내가 예전에 너랑 만나던 놈을 생각하면 아직도 짜증이 확 난다. 사업한답시고 외제차 떡하니 몰고 좋은 아파트 살길래 냅다 물었더니만 너 그놈 실체가 어땠어? 사업한답시고 뻐기고 다니더니 빚만 수두룩하고 아파트 월세에 외제차는 전부 대출해. 그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냔 말이야. 그런 주제에 감히 무슨 대기업 직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물론 네가 진짜 대기업 직원 아니지만 말이야. 근데 진짜 너 그걸 그놈한테도 지금 사이들 애한테도 어떻게 속였니? 아유, 그거야 쉽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 그 회사 앞에 내려서 그냥 건물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 되고, 데리러 온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건물에서 나오는 척하면 되는 건데 뭘.
좀 피곤한 척도 해주면서 말이야. 아, 예전에 무당하면서 구판으로 호구들 돈 뜯어낼 때가 좋았는데 신발 떨어지고 손님 뚝 끊겨서 이게 뭐야? 돈 많은 옷 꼬시려고 피곤하게 진짜 별짓을 다 한다 내가. 내린 구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일찍 신발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대충 아무 말이나 해서 어떻게든 호구들 등쳐먹으려다가 고소당해서 합의금 물고 쪽박을 찰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야. 내비게이션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던 예비 며느린 처음부터 아들과 저희 집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였고, 심지어 대기업 직원도 아닌 신발 떨어진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기치다 합의금까지 문 전적이 있는 사자였죠. 돈을 못 벌자 예비 며느린 돈 많은 남자를 꼬셔 결혼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겁니다. 예비 사돈들이 산다던 아파트는 전세도 아닌 월세였고, 아들이 구할 신혼집에 아들과 상의도 없이 늘러붙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릴 정도인데 충격적인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됐어. 어차피 곧 꽃길만 걸을 건데 과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뭐하니? 근데 너 김서방 말고 만나던 그 기생 오래비 같은 놈이랑은 정리 잘 한 거지? 아니, 아직 만나고 있는데? 나 내일은 집에서 쉰다고 경수 씨한테 거짓말하고 걔 만나러 갈 거야. 아이고 이거사. 괜히 걸려서 다 된 밥에 콧 빠뜨리지 말고 당장 정리해. 하지만 좀 아깝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쭉 늙다리랑 살아야 하는데 이런 어리고 잘생긴 애를 또 언제 만나겠어. 딱 신혼집 구해서 들어가 살기 전까지만 더 놀래. 아유 이 철없는 거사. 예전에 무당할 때부터 그렇게 어리고 잘생긴 애들 밝히더니 그 버릇 언제 고칠래? 남자 얼굴 밝혀서 네 인생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 봐라. 네 아빠 얼굴만 보고 좋아서 결혼했다가 지금 내 꼴이 어떻게 됐는지. 허구한 날 사람 패고 사기치다가 교도소 들락거린 그 인간 옥바라지하다 내 인생 다 갔다. 게다가 돈 벌겠다고 네 아빠랑 이 나이까지 보험 사기나 치고 다니고 있잖니. 알았어. 그럼 내일 헤어지자고 할게.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맨날 차에 뛰어들어서 합의금 타내고 보험금 뜯어내는 짓 안 할 수 있게 내가 아주 돈을 삽으로 퍼다 줄 테니까. 아무튼 엄마, 기왕 온 거 오늘 집 잘 알아보고 조심히 내려가. 꼭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고. 나 경수 씨랑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거의 다 와서 끊을게 엄마. 그래, 알았다. 아무리 털털한 거 좋아한다고 해도 선머슴 같은 여잔 확 깨는 거 알지? 뭐든지 적당히 털털하고 적당히 여성스럽게 행동해. 남자 꼬시는 건 기술이야. 그렇게 황당한 통화가 끊겼습니다. 너무 기함한 나머지 딸꾹질까지 나서 혼났어요. 당황한 마음에 전 마스크로 얼굴을 더 깊게 가렸습니다. 그리곤 우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예비 안사돈을 목적지에 내려줬죠. 그리고 그날 불이 나게 집으로 간 전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준 후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올 아들을 기다렸어요. 제가 문자로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일정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좀 오라는 문자를 남겼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너 지금 은하랑 만나고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하, 내가 진짜 세상 무서워서 이젠 누굴 믿지도 못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뭘 보여줄 건데 너 충격받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뭔데 그러세요? 이미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갈 뻔했던 아는 상처받게 될 아들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미 한 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들에게 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죠. 예비 안사돈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녹음된 그 부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엔 휴대폰 너머 예비 며느리 목소린 잘 녹음되지 않아 저는 제가 들은 내용을 아들에게 입으로 설명까지 해줘야 했어요. 영상을 모두 본 아들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말까지 더듬으며 묻더군요. 이게 지금 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요? 떡하니 영상에 은하게 모친 얼굴이 찍혀 있잖니. 나도 정말 기함을 했다. 손이 떨려서 운전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 많은 택시 중에 하필 내 택시를 잡아 타다니. 이걸 감사한 우연이라고 해야 하는 거냐? 에휴, 많이 놀랐지?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신중을 기하면서 오래도록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속았을 수가 있죠? 그러게나 말이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워. 내가 집에 오는 길에 형사 출신 사장이 있다는 심부름 업체에 그 집안 인간들 뒷조사 의뢰해놨다. 설마 그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숨기는 내용이 더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며칠 걸린다니까 우선 너 걔한테 아무런 티도 내지 말고 기다려봐라. 의뢰했던 심부름 업체에선 닷새 뒤 우리에게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닷새가 참 억겁의 시간과도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그 사기꾼 여자애한테 아무것도 모른 척까지 해야 했으니 더욱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 정말 대단한 집안이로구나. 무슨 가족 사업도 아니고 집안 인간들이 전부 사기꾼의 범죄자야. 그 세 인간에겐 모두 전과가 있더라고요. 우선 옥살이를 몇 번이나 했다던 예비 박가사도는 사기에 폭행까지 더해져 교도소를 3번이나 갔다 온 인간이었습니다. 은행 조합장은 무슨 도박만 일삼고 다니던 백수더군요. 제가 들은 통화 내용대로 전엔 예비 안사돈과 둘이 보험 사기를 치고 다녔던 한심한 놈이었죠. 다른 사람들 걱정에 차를 팔았다더니 그냥 예비 며느리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차까지 팔았던 거더라고요. 예비 안사돈 또한 사기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린 신발 떨어지고 사기치다 합의금을 물었다더니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또 고소를 당했었는지 마찬가지로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대박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명 수배자? 여보, 지금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아요? 그러게. 아니, 지명 수배자가 그렇게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바로 예비 박가사돈이 사기로 인한 지명 수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뒤로 괜히 관심을 갖게 되며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뻔뻔히 돌아다니는 지명 수배자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는 거였죠.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라 외동이라던 며느리에게 사실은 인연을 끊은 오빠가 하나 있었다는 내용은 뭐 놀랍지조차 않더라고요. 그런 거지 같은 부모의 동생이었으니 하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인연 끊고 싶었겠다며 그저 수긍했어요. 전 그동안 누굴 만났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 예전에 그 여자한테 속았을 땐 그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또 이런 여자를 만난 거 보면 사실 제가 덜 떨어진 놈이 아닐까요?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창피해요. 울지 마라.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니? 너뿐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 세상에 사기꾼 무섭다 무섭다 소리 듣기만 했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술이랑 남자 좋아하는 것만 숨긴 전에겐 무슨 애교 수준으로 여겨지는구나. 늘 의연하게 굴던 아들은 이번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전 함께 흐느끼며 그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아들은 즉시 그 사기꾼 계집애에게 달려가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말린 건 바로 저였어요. 왜 말리세요, 아버지? 전 절대 못 참아요.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농락한 그 여자,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 제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라고요. 기다려봐라. 피해자는 우린데 우리가 왜 힘들여 찾아가야 하니? 그 세 연놈들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편하게 조져버리자. 그냥 욕짓거리만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분통 터지고 약 오른 만큼 우리도 되갚아주자고. 어떻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책을 들은 아들과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더군요. 그렇게까지 수골하시겠다고요? 나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 내 그것들 그렇게 해서라도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거다. 저는 곧장 예비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예물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미 사놓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시냐고 물었죠. 제가 사돈 어른 명품 시계랑 사부인들이 그 목걸이 그리고 우리 예쁜 며느리 줄 명품 가방을 하나씩 사놨거든요. 예. 예단 예물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묶여 있는 데가 있어서 애들 결혼 전까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요. 에휴, 괜찮습니다. 은하가 너무 예뻐서 저희가 뭐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음대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 은하한테 원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이번에 예물 받으러 오실 때 말씀드리죠. 원하는 거라고 해봐야 뭐 별거 아니지만은요. 예물을 주기만 하고 싶다는 제 말에 예비 안사도는 티나게 기뻐하며 당장 그 주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죠. 소식을 들었는지 예비 며느리 또한 아들에게 전화해 방방 뛰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버님, 진짜 센스 짱이시다. 물론 비싼 걸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야. 그럼 그날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지? 경수 씨 이번 주엔 바쁘다고 나 만나주지도 않았잖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는 줄 알았으면 진즉 먼저 만나자고 할걸. 그때 봐. 얼른 보고 싶다. 말을 예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추악한 실체를 알고 들으니 역겹기 짝이 없더라고요. 모두 연기고 가식인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인 주말 저녁에 예비 며느린 자신의 부모와 함께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해 간다며 약속 시간에 맞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 전화에 우리 모두 아파트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곧이어 도착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사부인. 근데 왜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저희가 그냥 올라가면 될 것을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차 트렁크에서 은하랑 두 분께 드릴 예물을 안 꺼내온 게 생각나서요. 겸사겸사 그것들 가지러 올 겸 다 같이 마중도 나올 겸 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제 차 저기에 주차돼 있거든요. 함께 가시죠.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여서 저희 아파트 단지엔 주차장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미리 주차시켜 놓은 조금 구석진 곳으로 세 사람을 안내했어요. 그리곤 차 트렁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일부러 세 사람을 세워뒀죠. 저는 잔뜩 기대한 표정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던 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다른 선물이 있는데요. 트렁크를 잘 봐주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선물이 있다고요? 제 말에 입이 거의 귀에 걸린 세 사람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천천히 열리는 차 트렁크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이내 눈에 들어온 휘황찬란한 제 선물을 보고 아주 빠르게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대체 뭐예요? 사실 예물 샀다는 거 다 뻥이다. 이게 바로 내 진짜 선물이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던 그 풍선 이벤트 아시죠? 차 트렁크를 열면 미리 준비해 놓은 오색빛깔 찬란한 풍선들이 쫘라락 펼쳐지는 그 감동 이벤트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자 아이디어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법 어둑해진 시간에 맞춰 제가 풍선과 함께 직접 설치한 조명까지 반짝거렸죠. 그리고 활용 점정은 풍선들 가운데 위치해 있던 제가 매직으로 대충 써서 달아놓은 플랜카드였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말이죠. 그건 바로 교도소 입소를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과 달리
지명 수배자 당사자였던 예비 바깥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보며 다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야? 당신 대체 뭐야? 하고 묻더군요. 저는 시익하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뭐긴 뭐야. 니들 같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피눈물 흘린 아들 애비지. 감히 내 자식을 우리 가족 전부를 우습게 보고 속여? 우리 네 놈들 실체 전부 다 알아냈어. 이제 이 사기 짓거리도 끝이야. 교도소 입설 축하한다 이 개놈아. 야 은하야. 네 아버지 교도소 가시는 길 고이 배웅해 드려라.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주차된 차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사복 경찰 몇 명이 빠르게 달려와 그놈을 제압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그놈은 속수무책으로 빠르게 체포되고 말았죠. 사실 제가 미리 경찰서에 직접 가서 경찰의 예비 바깥사돈을 신고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과 약속한 장소 시간에 그놈을 딱 불러낸 거죠. 혹시 숨어있던 경찰분들이 들킬까 싶어 일부러 날이 어둑해질 쯤인 저녁 시간에 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던 거예요. 이거 나 놓으라고? 여보, 여보, 좀 살살 대 이것들아. 이러다 이 잘생긴 얼굴이라도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여보, 괜찮아? 그 와중에도 예비 안사도는 마구 몸부림치는 자기 남편을 제압하던 경찰들에게 반말로 소리치더라고요. 자기 딸에겐 남자 얼굴 밝힐 필요 없다 어떻다 하더니 하는 짓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곤 발을 동동 구르며 엉엉 우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 따로 없더군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예비 며느린 우릴 향해 표독스럽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 아버님하고 부르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이것들이 감히 우리 가족을 갖고 놀아? 뭐? 교도소 입설 축하한다고? 재밌냐? 그러니까 재밌어? 그래, 너무 재밌구나. 마음 같아선 아주 팝콘이라도 먹으면서 구경하고 싶다. 뭐라고요? 혹시 아버님 사이코세요? 사이콘, 방금 전까지 우리 가족 전부 속여서 등쳐먹으려고 한 네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너 아니냐 이 사기꾼아. 이건 사기가 아니라 기술이거든요. 돈 버는 기술이요. 세상에 날로 먹으려는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성실한 일꾼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려고 했으니까요. 그 대단한 논리에 하도 기가 막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버둥대는 예비 바깥사돈을 제압 중이었던 경찰들도 황당했는지 뻥찐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아들은 잠시 말을 잃은 절 대신에 예비 며느리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넌 진짜 정신과 좀 가봐라. 상식이 없는 거냐? 양심이 없는 거냐? 너 그동안 내가 알던 그 조은아 맞아? 너랑 네 부모처럼 사람들 속여서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한 인간들을 바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 누가 속을 해? 안 속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속은 놈이 등신이지. 그래, 내가 등신이었어. 근데 그렇다고 사기친 네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과거엔 등신이었지만 미래까지 바보 천칠 필요 있어? 아직 소장 못 받았지? 나 너한테 위자료 소송 걸었어. 나한테 돈이나 내놓을 준비나 해. 소장?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돈을 뜯어낸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 소송이야? 고맙게도 파혼에도 피해를 입었으면 소송 걸 수 있다더라. 나 진즉 예식장 예약 취소했고 그날 변호사도 바로 선임하고 소송 걸었어. 예식장 위약금이랑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톡톡히 받아낼 거야. 아직 너한테 뜯긴 돈이 없어서 너랑 네 가족을 사기로 고소 못하는 게 분통 터져서 나 그거라도 꼭 받아낼 거라고. 돈밖에 모르는 너한텐 돈을 잃는 게 제일 무섭겠지.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마 이 쓰레기야. 나랑 우리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슴에 대못 받고 산 죄과 평생에 걸쳐 받으라고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소송 이야기를 들은 예비 며느리는
아주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예비 바깥 사돈이었던 그놈은 경찰에 연행됐고 저는 그놈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저런 놈은 아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세요. 야, 이 자식아, 넌 사람 되긴 그런 것 같으니까 평생 감옥에서 무서운 젊은 애들 비나 맞춰주고 살아. 세상을 위해서 절대 방생되지 마. 알았어? 또 내 눈에 띄면 내 인생 걸고 널 박살내줄 거야. 그리고 그런 제게 예비 안사도는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더군요. 그런 그 여자를 냅다 밀어서 바닥으로 팽개친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죠. 이게 감히 누구 남편한테 달려들어?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남편이 저 따위면 자식이라도 잘 키워야지. 한심하게 아들한테 절연당하고 딸 자식은 똑같은 사기꾼으로 만드냐? 그걸 말리지 못할 멍정 거들어? 넌 어디 가서 애 낳은 엄마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마. 세상 모든 부모의 수치니까.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뭘 보자 보자 해? 쳐다보지도 마. 아주 확 눈가를 손가락으로 푹 파버릴라. 제 아내, 저와 결혼하며 주부가 됐지만 결혼 전엔 장모님을 도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국밥 장사하던 당찬 여자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내 무시무시한 모습에 괜히 제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그 여자 또한 순간 겁을 먹었는지 두 손으로 냅다 자기 눈부터 가려버리더군요. 우린 그렇게 우리 피를 빨아먹으려던 벌레들을 응징하고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우린 씁쓸함을 숨기지 못하던 아들을 위로해줬죠. 그날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딸과 사위도 그날 당장 달려와 아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아들도 딸 내외도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밤 늦게까지 맥주를 먹다 자고 돌아갔답니다. 아들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한의원을 며칠 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와 아들은 그 망할 여자와 연결시켜준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가 한판 뒤집어 엎었죠. 모든 고객 신상은 전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 확인한다면서요. 댁들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질 뻔했다고. 대체 고객 관리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작정하고 속이면 아무리 저희 같은 큰 기업이라도 일일이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럼 고객들이 여길 어떻게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당장 환불하고 보상하세요. 결국 그 결혼정보업체는 우리에게 환불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 많은 업체를 상대로 아들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제야 그 회사에선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했죠. 그 일로 알게 된 건 이런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자가 우리 말고도 많다는 거였어요. 물론 고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가 훨씬 많겠지만 일부 이런 무책임한 업체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에게 업체를 소개시켜준 아들 친구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사실 그 친구가 무슨 죄였겠습니까? 자신이 그곳에서 직접 아내를 만났으니 좋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소개시켜 준 건데요. 아들도 그걸 잘 알기에 그 친구에게 그저 괜찮다고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였던 애에게도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으로 그 애가 찾아왔었어요. 아들은 한동안 힘든 마음에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습게도 그때 아들은 마침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죠. 물론 아내와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현관문 밖에서 그 앤 뻔뻔하던 전의 모습과 달리 엉엉 울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저희 아들이 집에 없는 줄도 모르고서요. 경수 씨,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엄마 살던 아파트 보증금하고 우리 세 식구 전 재산이었던 돈 전부 들고 도망가 버렸어. 이젠 아빠 감옥 수발되기도 지겹다면서 잘 살라는 쪽지만 남기고 말이야. 나 믿고 투자 개념으로 돈을 다 몰아줬던 건데
위자료로 뜯기기나 했다고. 그 돈은 이제 나한테 못 맡기겠다고 쓰여 있더라. 난 가족들도 다 챙겨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나 얼마 전에 결혼정보업체에서 소송 걸렸어. 나 때문에 경수 씨한테 토해내야 했던 돈이랑 이미지 실추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다 해서 배상하래. 이거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어딨어. 가진 건 지금 사는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뿐인데. 경수 씨, 제발 나 돈 좀 빌려줘. 예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한때 며느리가 될 뻔한 사이였는데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들어보니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었습니다. 듣다 짜증이 나서 경찰을 부르려는데 그런 저보다 먼저 쌩하고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아내였죠. 아낸 주방에서 밀가루를 챙겨가더니 현관문을 열고 글쎄 그 여자에게 그걸 죄다 뿌려버리더라고요. 그 두꺼운 낫자. 내가 이 밀가루로 더 두껍게 해주마. 이 양심이라곤 발가락 떼만큼도 없는 게 어디서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 또 찾아오면 그때 밀가루가 아니라 아주 펄펄 끓는 육수를 끼얹어 버릴 줄 알아. 찾아와 봐야 뺨이나 맞을 거라 예상했겠지. 밀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여잔 기겁을 하며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 뒤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껏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굳이 돈 쓰고 사람 써서 그 인간들의 근황을 알아낼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 예비 며느린 길바닥에 나앉던 돈을 마련하려 또 사기를 치다 걸렸든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겠죠. 딸까지 배신하고 돈을 들고 도망친 그의 모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저 두 모녀와 아직 교도소에 있을 전 예비 바깥사도 모두 언젠간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살고 있어요. 인생은 늘 언젠간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번 생에선 여자와 인연이 없는 게 확실하다며 더 이상 여자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라면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요. 전 앞으로 제 인생만 사랑해주면서 살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너무 예쁘다며 아들은 요즘 고아원으로만 봉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꼭 자신의 아이가 아니어도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켜주고 싶다면서요. 그런 속 깊고 착한 아들이 혹시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게 저와 아내는 늘 아들을 지켜주며 여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리 강한 철로 된 다리도 반드시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피해자를 뼛속 끝까지 기망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해 봤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저희 아들만 하겠냐마는 저도 아내도 그런 사기꾼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힘듦을 알기에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저희처럼 혹은 저희 아들처럼 피해를 당한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실수든 아니든 이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들을 응징하는 일과 과거를 딛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는 일 두 가지뿐이에요. 지나간 일 때문에 후회와 자괴감 속에만 빠져 있다가 미래에 찾아올 여러분의 행복까지 절대로 망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을 사연의 마지막에 간절하게 담아봅니다. 피해자분들과 저희 아들이 무사히 상처를 이겨내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속임수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다니는 사기꾼들은 평생 천벌을 받으며 살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았을까? 너무나 원망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 엄마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빠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제 아내가 얼마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뇨. 선생님, 말도 안 됩니다. 근래 들어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는 딱히 아픈 것도 없었다고요. 심부전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신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그 정도 외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죠.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요. 보호자분께는 죄송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장을 이식해 주실 분을 찾으시라는 말 외엔 저희로선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날 이후 아빠는 제일 먼저 본인이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지 검사를 받으셨고 그 뒤로 친척들을 만나 혹시 검사를 받아줄 수 있는지 설득을 하거나 장기 이식 관리센터를 방문해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등 엄마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엄마에겐 노약자이기에 신장 공여에 적합하지 않은 외할머니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고 센터에서도 이렇다 할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은 아빠의 검사 결과였는데 하늘은 우리 가족의 편이 아니었죠. 검사 결과 김석현 씨의 신장은 유미나 씨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뭔가 결과가 잘못 나온 걸 겁니다. 제 아내도 A형이고 저도 A형인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혈액형은 일치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 그럼 검사 다시 해주세요. 다시 받을게요. 다시 해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보호자분 심정은 이해가지만 검사를 100번 다시 받으신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유미나 환자분의 상태도 최근 너무 악화되었고요.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보낼 준비라뇨.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며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렸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메말라갔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이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죠. 어느 날 엄마는 아픈 몸을 겨우 추슬러 열심히 뭔가를 적으셨어요. 엄마, 뭐해? 일기 써. 나중에 우리 수민이가 자라면 해주고 싶은 말들도 적어놓고. 거기에 적지 말고 그냥 엄마가 건강해져서 나중에 나한테 직접 말해주면 되잖아. 수민아, 몰라. 엄마 미워. 그렇게 전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병실을 뛰쳐나왔고 잠시 병원 밖을 서성이다가 엄마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만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가만히 엄마의 곁으로 가앉았죠. 그때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죠. 눈이 오는 날이면 마당에서 엄마와 눈사람을 만들곤 했기 때문에 전 모처럼 웃으며 엄마를 깨웠죠. 엄마, 밖에 눈이 와. 일어나 봐. 그런데 그때 엄마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어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그런 나쁜 생각을 밀어내며 엄마에게 다시 말을 걸었죠. 엄마, 밖에 눈 온다니까? 잠깐만 일어나 봐. 나랑 눈 구경하자. 하지만 아무리 엄마를 흔들어 깨워봐도 엄마가 눈을 뜨고 그 따뜻한 눈길을 제게 보내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뒤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터를 지나 납골당에 이르기까지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일들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울고 울고 또 울고 끝없이 엄마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밖엔 남아있는 기억이 없을 정도로 당시 제게 엄마를 잃었다는 충격과 상실감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만 제 곁을 떠나갔어요. 수민아, 밥 먹어야지. 수민아, 숙제는 다 했어? 수민아, 이 세상에 엄마가 우리 딸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절 항상 사랑해 주시던 엄마, 더 이상은 보지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통은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인해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났을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집에 어떤 여자가 절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수민아, 인사하렴. 이제부터 네 엄마 될 분이시다. 네? 엄마라고요?
만나서 반갑다. 네가 수민이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앞으로 새엄마라고 부르렴.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인 아빠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마른 거야? 어릴 때일수록 잘 먹여야 되는 거 몰라? 수민아, 앞으로 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당신 정말 좋은 여자라니까. 역시 내가 여자 하나 잘 골랐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수민이 잘 부탁해. 어머, 난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겨서 좋은데요. 전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아빠는 절 앞에 두고 낯선 그 여자와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오고 가며 내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런 아빠의 모습은 엄마를 잃고 슬퍼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충격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심코 바라본 그 아줌마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거든요. 제가 놀란 얼굴로 아줌마의 배만 쳐다보고 있자 그 아줌만 예쁜 얼굴로 예쁘게 웃으며 제게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우와, 네가 동생 생긴 거 벌써 알았구나? 동생이라고요? 이제 2달 뒤면 수민이 네 남동생이 태어날 거야. 너도 동생 생겨서 기쁘지?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빠와 그 여자를 뒤로하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버렸어요. 새엄마라니, 동생이라니.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전 울면서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할미다. 할머니, 나 좀 데리러 와줘. 어?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빠가 이상해. 처음 보는 아줌마를 데려와서 이제부터 새엄마라고 부르래. 뭐가 어쩌고 저째? 수민아, 너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아니, 김서방이 그럴 리가 없지. 수민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거 확실해? 혹시 네가 꿈꾼 건 아니고? 아니야. 그 아줌마가 이제 곧 내 동생도 태어날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할머니, 빨리 나 좀 데리러 와. 나 여기 있기 싫어. 잠시 후 분노한 외할머니가 도착하셨고 놀란 아빤 당황하며 제게 호통을 쳤어요. 수민이 네가 할머니께 고자질한 거야? 아빠의 부르령에 저는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주눅이 들어 움츠러들었죠. 그러자 외할머니께서 나서주셨어요. 자네, 지금 뭘 잘했다고 수민이한테 소리를 치나? 방귀 낀 놈이 썩낸다더니 자네가 딱 그 짝이구만 그래. 계집질을 해놓고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한테 성질을 부려? 장모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계집질이라뇨? 아픈 마누라 내버리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게 그럼 계집질이 아니고 뭔가? 어? 난 자네가 죽어가는 내 딸 뒤에서 이런 짓거리 버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자네가 사람인가?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죽은 내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말이세. 외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부끄러움을 느낀 건지 아빠가 입을 다물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아빠의 여자, 그 예쁜 아줌마가 외할머니께 따박따박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막말로 누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편 두고 죽으랍디까?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라고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만. 아니 그러게 우리 바람 피는 걸 알았으면서 곱게 이혼해 줄 것이지. 왜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다가 죽냔 말이에요.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어르신이 이러지 않으셔도 저 충분히 속 시끄러우니까 추택 그만 부리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 오냐,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한 외할머니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아줌마 아빠는 외할머니의 소나기에서 아줌마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이거 놓으세요. 여보, 이 할머니 좀 치워줘요. 장모님, 창피하게 진짜 왜 이러세요? 이 손 좀 놓으세요. 그때 아줌마가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했어요. 배가,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들 잘못 때렸나 봐. 사색이 된 아빠는 아줌마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놀란 외할머니와 저도 우선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외할머니로 일이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도 그 순간은 많이 놀라신 걸로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같이 따라 나섰던 거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빠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외할머니께 으름장을 놓았죠. 만약 우리 아들 잘못되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보시기에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수미 너만 이미 죽었고 전 이제 이 여자 없이 못 삽니다. 정 저희 꼴이 보기 싫으시거든 앞으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는 수밖에요. 대신 장모님께서도 수민이 못 보시는 겁니다. 아빠의 말에 외할머님 분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지만 무어라 더 말을 보태진 않으셨죠.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 남은 손녀마저 못 보게 될 거라는 걱정에 그러셨던 거겠죠.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아줌만 다행히 안정을 찾았고 아빤 당연한 듯 아줌마의 옆을 지켰죠. 그 옆을 멍하니 서성이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요.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수민아, 할민 이제 가마. 할머니,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 아빠 이상해.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걸? 나 그냥 할머니랑 살래. 어? 외할머니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어린 절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끝내 절 데리고 가주시진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외할머니 곁에서 자라는 것보다 부유한 아빠 밑에서 사는 것이 저에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 행복을 위해 외할머니께서 내리신 이 결정은 오히려 절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니 이미 아빠와 아줌만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이혼을 안 해준 걸로 보였어요. 근데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엄마를 두고 바람을 폈던 사람이 왜 아빤 엄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그렇게 울고불고 애원을 했었을까요? 엄마가 불쌍해서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었던 걸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주 천벌받을 사람이 아빠였으니까요. 이후 마치 시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다 쓴 건전지를 빼내고 그 자리에 새 건전지를 넣어 다시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아빠, 난 저 아줌마 싫어. 저 아줌마가 엄마 방 쓰는 것도 싫고 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것도 싫단 말이야. 저 아줌마 다시 가라고 해. 수민아, 너 어린애처럼 왜 이러니? 아빠가 그만큼 알아듣게 설명했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집안 시끄럽게 토달지 마. 이럴 시간 있으면 새로 생긴 가족에게 정붙일 노력이나 해. 수민이 너 자꾸 이러면 이 새엄마가 혼낼 거야? 그러니 투정 부리지 마. 당신이 뭔데요? 내 엄만 우리 엄마 하나뿐이라고. 난 아줌마가 싫다고요. 하지만 제 간절한 외침에도 아빠는 기어코 그 여자와 재혼을 했고 그 여잔 정식으로 제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9살이던 전 무력하게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후 이복 동생이 태어났고 제 삶은 더 끔찍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그날 이후 저는 공식적인 찬밥 신세가 되었죠.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 절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며 귀여워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김씨 집안에도 장손이 태어났구나. 얘 새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정민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드리죠. 내가 이제야 겨우 우리 조상님들 뵐 낯이 생겼지 뭐냐.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어찌나 속을 끓였는지 모른다. 아수민이 저건 기집애라 제사를 올릴 수도 없고 우리 김씨 집안 대도 이을 수가 없으니 아주 골치가 아팠거든. 그러셨구나. 아이고, 우리 정민이가 얼른 자라서 집안 대들보 역할을 해야겠네요. 아, 그럼 우리 김씨 집안 귀하디 귀한 3대 독자인데 그나저나 정민이 저거 아주 떡두꺼비같이 생긴 게 애비 어릴 때랑 아주 판박이야. 어머, 그런가요, 어머님? 그렇고 말고 우리 석현이 아들이니 석현이 닮을 수밖에. 모르긴 몰라도 정민이 얘도 지 애비 닮아 아주 똑똑하고 반듯한 효자로 자랄 게다.
그러면 좋겠네요. 아, 어머님, 수민이는 어릴 때 어땠나요? 우리 정민이랑 닮았었나요? 어? 수민이? 아,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 우리 정민이랑은 천지 차이지. 잠말 나온 김에 수민이 너 잠깐 이리 와보거라. 네, 할머니 부르셨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혹시나 이제라도 절 예뻐해 주시려나 하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 행여나 네가 누나랍시고 동생 괴롭히지 말거라. 요즘 보면 기집애들이 아주 사내 놈들 잡아먹을 태세로 사사건건 까불던데 난 집안꼴 그리 돌아가는 거 못 본다. 알아듣겠어? 할머니, 만약에 네 동생 괴롭히면 홍군형 내줄 거요. 오구오구 우리 강아지. 혹시 누나가 괴롭히거든 이 할미한테 다 일러. 이 할미가 누나 홍군형 내줄 테니. 어머 어머님, 정민이 이제 겨우 1살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누나가 괴롭혀도 그저 울고 말겠죠. 그런가? 그럼 애미 네가 수민이 저거 잘 감시하거라. 혹시나 못된 마음 먹고 정민이 괴롭히지 않는지. 아니다. 그냥 우리 정민이 옆에 얼씬도 말거라. 얼른 네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할머니와 새엄만 제가 무슨 동생을 해칠 병균이나 되는 듯 방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한순간에 부잣집 외동딸, 공주님 같던 삶에서 처량한 신세가 된 제 꼴이 창피하고 서글퍼 전 한참을 울었답니다. 더 이상 집이 집같이 느껴지지 않자 저는 빨리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차라리 학교에 가면 가족들을 안 봐도 되니까, 또 학교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학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집보다 학교가 더 나을 것이라는 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부모 상담이었죠. 학년이 바뀌자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을 시작하셨고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빠가 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제 기대는 처참히 부서지고 말았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새엄마였어요. 새엄만 자신이 이곳에 학부모라는 자격으로 온 것이 자각이 있긴 한 것인지 새빨간 립스틱과 매니큐어를 바르고 뾰족하게 높은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김수민 엄마입니다. 뭐예요? 아줌마가 여길 왜 왔어요? 수민아, 이런 자리에선 엄마라고 불러야지. 아, 죄송해요, 선생님. 우리 수민이가 경우가 없는 아이라 가르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희 가정에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얘 엄마가 병치를 하다가 일찍 죽어서 애가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버릇없고 대바라진 구석이 있답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세요. 새엄마의 모욕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줌마가 봤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친 게 있는지 없는지 봤냐고요. 어머, 얘가 선생님도 계신데 창피하게 왜 이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아줌마나 조용히 해요. 아줌마네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새엄마는 얼굴을 잔뜩 붉히더니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선생님.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날 전 새엄마라는 사람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 여자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이 독한 거 울지도 않아. 어서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지엠이 닮아가지고 아주 독하구나 독해. 한편 새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같이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실까요? 마사지 좋지. 예, 내가 너 이래서 아주 마음에 든다니까.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다만 수미애미 그건 명문여대 출신이랍시고 교양 있는 척 잘난 척이나 할 줄 알았지. 사근거리는 맛도 없고 은근히 재수가 없었거든. 그래봤자 지가 뭘 잘났다고. 호러미 밑에서 자란 주제에 우리 석현이 만나서 팔자 폈었지 걔가. 근데 겨우 그거밖에 못 살고 간 거 그거 다 박복한 지 팔자인 게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 구박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럼 안 참아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아주 죽은 네 애밀 닮아서 대바라졌구나. 네, 저희 엄마 닮았어요. 엄마 딸이니까 엄마 닮는 게 당연하죠. 그때 갑자기 제 눈앞이 번쩍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새엄마가 제 따귀를 때린 것이더군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마침 방에서 아빠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아빠를 바라보았고 잠시 저와 새엄마를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을 하던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새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주무시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어. 그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가운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도와줄 거라 잠시나마 기대했던 나 자신도 웃기고 단체로 정신 나간 것 같은 우리 가족도 웃기고 그저 모든 것이 한심하고 웃겼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저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걷는데 문득 어릴 때 엄마와 자주 오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밀어주던 그네에 이젠 홀로 앉아 늦은 밤이 되도록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내가 없었으면 하는 가족들과 특히 그것을 방관하는 아빠라는 이 답없는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문득 엄마의 일기장에 생각이 닿았어요. 그때 분명 엄마가 나한테 남긴 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죠. 무슨 정신으로 일기장을 찾고 또 그 많은 글들을 읽어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엔 엄마가 제게 남긴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민아, 20대 때 엄만 꿈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 하고 싶은 공부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았단다. 그런데 네 아빠를 만나고 널 가지게 되면서 지금의 엄마가 되었지. 물론 예쁜 우리 수민이 엄마가 되었다는 걸 후회하진 않아. 하지만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길 바란단다. 비록 엄마가 네 곁에 있어줄 순 없겠지만 하늘에서 언제나 널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죽음을 직감하고 남긴 글엔 제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엄마의 그 마음에 보답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절대 좌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꼭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보여줄 거라 다짐했죠. 그렇게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엄마같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겠다고. 그래서 나처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어린이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의대에 진학해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다시 공부하는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전 엄마의 좋은 머리를 닮은 덕분인지 노력한 만큼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시험을 치르고 훌륭한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엄마와 저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행보에 기쁘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이복 동생은 그 비싼 과외며 학원 수업을 아무리 받아봐도 성적이 바닥을 기웠어요. 전국 상위권을 훨훨 날아다니는 성적을 받는 저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이복 동생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고 그렇게나 이복 동생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마저 이복 동생의 멍청함엔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어요. 예, 우리 석현이 이러지 않았다. 정민이 쟨 대체 누구 머리 닮은 건지? 애비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기똥차게 잘했어요. 아, 쟤 수민이 좀 봐라. 응? 지 애비 닮아 얼마나 공부를 잘하니? 정민이 아무래도 외탁을 심하게 한 모양이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들은 새엄마의 얼굴은 보기 좋게 일그러졌죠. 그날 저는 모처럼 기분 좋게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새엄마는 나름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건은 제가 고3이 되어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일어났답니다. 전 당연히 서울에 있는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고 했지만 새엄마는 제 뜻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의대 무슨 의대야? 너도 죽은 네 엄마처럼 그냥 여대에나 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체 왜 내 마음대로 원서도 못 넣게 하는 건데요.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 한 학기 의대 학비가 얼만 줄이나 아니? 그리고 내가 왜 너같이 대바라진 기집애한테 그렇게 큰 돈을 써야 하니?
그 순간 마침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새엄만 이때다 싶었는지 아빠를 교묘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수민이 의대 말고 여대 보내요. 의대 보내봤자 공부하느라 힘들긴 하지. 여잔 그저 남자 잘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보? 아빠가 들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게 없구나. 수민이 너도 엄마 말도 들어보고 그래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너만 엄마 말 잘 들으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 갈 거예요. 아빠가 반대하시면 저 혼자 힘으로라도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날 이후 결국 아빠는 제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고집한다면 등록금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제 뜻을 꺾지 않았죠. 의사가 되어 제 꿈을 펼치겠다는 건 저와 돌아가신 엄마의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저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게도 외할머니는 당장 집으로 달려와 주셨죠. 김서방, 자네가 아무리 마누라 치마폭에 감겨 사는 위인이라도 그렇지 자기 딸 꿈까지 꺾으려고 들어? 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넨 죽은 우리 미나가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까 걱정되지도 않어? 아니 장모님,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참,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르신, 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러세요? 전 그냥 수민이 제가 그렇게나 죽고 못 사는 지엄마 따라 같은 여대 가라는 거라고요. 이런 천벌을 받을 내 이제부터 너희들 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 더 말 썩지 않을 것이고 수민이 넌 잠시 할미 따라 나오너라. 그렇게 절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온 외할머니는 품속에서 통장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10년간 착실하게 모은 돈이 들어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가 등장한 순간부터 외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하셨던 걸까요? 제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자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학빈 이 할미가 내줄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거라. 너 하나 가고 싶은 학교 못 보내면 이 할미가 나중에 저승 가서 네 엄마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니? 감사해요, 할머니.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새엄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저저 독한 거. 늙은 외할머니 돈 빼앗아 그렇게 의대에 다니고 싶니? 애가 가만 보면 참 뻔뻔하다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향했어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가족들은 제 학교 입학식에 찾아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며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가족들도 제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전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 아빠와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지 새엄마는 TV를 보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무슨 신장이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빠와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거 보니 우리 그때 생각난다. 당신 전 와이프한테 신장이식 해주려고 쇼한 거 말이야. 하여튼 당신 진짜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니까. 애기도 아니고 수술 받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말도 마. 생때 같은 내 신장을 떼어간다는데 그럼 무섭지 안 무서워? 아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딸 앞에서 그렇게 깜찍한 연기를 해요? 아, 몰라. 그 의사가 내 친구랑 잘 아는 사이여서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다는 거짓말을 맞춰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내 신장 빼앗길 뻔했지 뭐야. 그리고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신장 이식 조건이 맞을 확률이 극히 드물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혹여라도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 받으면 눈 뜨고 당한 거잖아. 그래서 검사를 하는 척하면서 내가 안 했던 거지.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빠가 기증만 해주었더라면 엄마가 살 수도 있었다는, 다시 말해 아빠는 애초부터 검사를 하는 척하면서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들아, 너희가 사람이야? 이 씹어먹을 것들아.
아빠 새엄만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수민아, 아빠가 설명하마. 그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입 닥쳐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장 이식 조건이 안 되더라도 검사 받아볼 수 있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이었어요? 저 여자한테 미쳐서 이성을 상실했냐고요. 분노에 찬 제 목소리에 아빠 새엄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수치심을 느낄 인성이라면 이런 천인공날죄를 짓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새엄마는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얘 수민아, 너도 참 진짜 유난이다. 아니, 대체 네 엄마가 죽은 게 몇 년 전 일이야? 진짜 사람 피곤하게 이럴래? 그 입 못 다물어요? 어허, 어디 새엄마한테. 김수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빠가 지금 저한테 말버릇을 가르치세요? 어린 딸 앞에서 의사랑 짜고 새빨간 거짓말 하셨던 분이? 적합 판정 받을까봐 검사하는 척 쇼하셨던 분이? 음, 그거야. 아니 막말로 네 엄마가 나한테 신장 맡겨놨냐? 내가 네 엄마한테 신장을 줘야만 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 난 아주 떳떳해. 뻔뻔한 아빠와 역겨운 새엄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저를 보며 외할머니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외할머니께 아빠의 거짓말로 인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그건 외할머니 가슴에 두 번 상처를 내는 일일 테니까요. 끝내 입을 다무는 저를 보며 외할머니도 더는 묻지 않으셨고 그렇게 전 외할머니와 둘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할머니한테 빨리 올 걸 그랬어. 이렇게나 편하고 좋은데. 미안하다 내 새끼. 할머니는 일도 해야 되고 네 학비라도 벌려고 그랬지. 할미랑 같이 있으면 이 헬미가 못 챙겨주잖아. 그리고 네가 아빠랑 살아야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아니냐.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저도 어른이에요. 더 이상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약속해요.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다 컸구나. 다 컸어. 저는 그렇게 10여 년을 늦게 할머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니 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 응원 덕분에 의사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그토록 원하던 의사가 될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제가 의사시험에 합격한 그날 저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에휴, 니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아마 네 엄마도 하늘에서 울고 있을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 헬미 더 이상 소원이 없구나. 할머니.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울기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이후 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칠 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전 저만 바라보는 할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간간히 연락은 오긴 했지만 전 무시라고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연달아서 계속 울려대는 전화에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린 아빠가 아닌 할머니였어요. 예, 수민아, 우리 강아지. 지금 빨리 좀 집에 와줄 수 있니? 아주 급한 일이란다.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싫은데요? 이 헬미 부탁이다. 한 번도 너한테 이런 부탁한 적 없지 않니?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와줘. 와보면 내가 왜 불렀는지 알 수 있을 게다. 할머니 목소린 평소와 다르게 축 처져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집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옆엔 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아 보이는 아빠,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새엄마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은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아지, 너 요즘 술 마시거나 그러지 않지?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아니 글쎄,
네 아빠가 간경화라서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지 뭐냐. 수민이 너 나이 어리겠다. 얼마나 간이 건강하겠니? 얼른 입원해서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받고 수술 날짜도 잡고 하자꾸나. 제가 집을 나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절 찾지 않은 사람들이 아빠가 간경화에 걸리니 절 찾았던 거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술을 달고 사시더니 결국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이 우스웠어요. 마치 평행 이론이 일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깔깔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웃고 있자 아빠가 제게 말을 거시더군요. 수민아, 넌 뭐가 그렇게 웃기니? 아빠가 병에 걸린 게 좋아? 저는 겨우 웃음을 그치며 답했어요. 재밌잖아요. 간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는 당신들을 보니 우스워서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한테 간 이식을 안 해주겠다는 거냐? 당연하죠. 물을 걸 물어요. 참 이래서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나 봐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잊으셨나 봐요? 왜요? 저도 아빠처럼 쇼 같은 거 해볼까요? 전 검사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꿈 깨세요. 제 간결한 대답에 아빠는 배은망덕하다는 듯 눈알을 부라리며 소리를 치셨어요. 넌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거냐? 아빠가 아프면 딸인 네가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가해온 아빠에게 아빠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아빠, 저한테 간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무서워서 수술 못 받아요. 제가 좀 겁이 많아야죠. 어휴, 수술의 시읒자도 저한테 꺼내지 마세요. 오금이 다 저리니까. 수민아,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불쌍한 척 그만하시고요. 정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예뻐하던 김정민한테 간 달라고 하시든가요. 왜요? 끔찍이 아끼던 아들한텐 수술 자국 남아서 이식해달라는 말 못하겠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복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새엄마의 앙칼진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정민이는 안 돼. 아니 애미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민이라도 애비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정민이는 안 된다니. 어머님은 지금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정민이 가는 탐낼 생각도 마요. 당신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요. 새엄마는 이복 동생의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가족들은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전 아빠를 한껏 비웃어주며 그 집을 나왔죠. 아빠, 이게 현실인 거 이제 아셨죠? 아빠가 저 이 집에서 나가고 1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있어요? 의사 합격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말해준 적 있으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손주를 끔찍이 아끼시더니 결국은 그 손주하고 며느리한테 팽당해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에요. 죽을 때 돈 싸매 들고 죽을 순 없으니까요. 아주 꼴 좋네요. 아빠 죽으면 남은 재산 저것들한테 배분이 돼서 저것들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그럴수록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요할 정도로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셨지만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빠는 아직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다고 했어요. 새엄마와 이복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가출했다고 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식한테 간이식 해주라는 압박이 심하니 도망갔던 걸로 보였습니다. 결국 아빠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 모든 게 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민아, 이 할미는 네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네 애비를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게 맞다고 이 혜미는 생각한다. 아빠가 많이 원망스럽고 믿겠지만 만약에 네 애비가 이대로 죽으면 넌 평생 이유 모를 죄책감에서 고통받고 살 게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다. 나도 네 애비가 밉다. 하지만 어쩌겠니. 네 애비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을
잘 결정하려무나.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이유 없이 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이대로 죽는다면 평생 죄인처럼 살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할머니는 그걸 염려했던 거였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테니 우리의 거래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좋아서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절 낳아주셨으니 자식으로서 마지막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거래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수민아, 고맙다 고마워. 아빠가 너와 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행히도 공여자 조건이 돼서 저는 수술대에 올라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끝나고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빠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아빠는 자신을 배신한 그 여자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뒤늦게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였죠. 그 이후 아빠는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찾고 있지만 전 간이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서 이렇게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행복하거든요. 제 선택을 보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하러 간이식을 해줬냐 욕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고 싶진 않았어요. 부디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의료 현장에서 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